100세 시대의 은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소셜 시큐리티예요. 소셜 시큐리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의외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소셜 시큐리티 10년 집어넣으면 페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죠? 10년만 하면. 그건 10년을 내면은 내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 뿐이지, 그 10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맥시멈으로 그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받는 금액은 35년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40년 동안 세금 보고를 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을 가장 많이 보고했었던 35년을 추려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연평균 5만 불씩 근로소득을 20년 동안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5만 불씩 20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클라이언트들이 아마 그 정도가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평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5만 불씩 20년 동안 했으니까 꽤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누기 35를 하고 나면은 연평균은 28,0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0불이니까 얼마나 적은 금액이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28,000불 때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평균 근로소득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받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숫자들이 여기 있는 숫자들입니다. 요 숫자들을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숫자가 여기 996불하고 2,498불이 나옵니다.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996불은 1,000불이라고 생각하시고 2,500불, 1,000불과 2,500불이 이번에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10,000불, 20,000불, 30,000불, 60,000불, 80,000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숫자들이 뭐냐면은 지난 35년 동안 내가 평균적으로 보고했었던 평균 근로소득, 연평균 근로소득이요. 이 연평균 근로소득이 여기 보면은 요 빨간색을 따라갔을 때 여기가 한 72,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72,000불일 때가 내가 요 72,000불일 때 이쪽으로 쭉 가보면 거기가 2,50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한 달에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2,500불 정도가 될 때가 연평균이 72,000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1년에 W2를 72,000불을 받아가지고 그걸 35년 동안 보고를 했을 때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지금 현재의 그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500불씩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2,500불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 여기 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요것은 1년에 한 12,000불. 1년에 12,000불씩 35년 동안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2만 불씩 17년을 보고를 했든지 그렇죠? 비슷하죠.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받게 됩니다. 왜 이 두 가지 숫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20년 동안 1년에 얼마씩 보고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억을 하더라도 그 당시 돈의 가치가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정해주는 내가 은퇴했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 금액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스테이트먼트가 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매년 안 옵니다. 돈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 보내줄 돈이. 매년 안 오지만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면은 프린트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ssa.government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면 돈을 받고 프린트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큰 돈 받습니다. 그 돈이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받을 돈이 만약에 990, 한 1,000불 정도 된다. 1,000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요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보고했었던 연평균 근로소득에 비해서 이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받는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그게 일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요 구간에 여기 1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요 구간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받는 금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면은 내가 냈었던 돈에 비해 가지고 4배를 받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 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더 내야 되겠죠. 돈을 빌려서 낸다는 의미가 융자를 해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융자에서 내면은 이자를 몇 프로 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400%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냈었던 거 4배니까 400%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거보다는 작지만 한 1.4배 정도 됩니다. 1.4배? 근데 요 포인트를 넘어서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0.6배로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냈었던 것도 다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내서 이 사람들한테 보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사실은 제 클라이언트가 거의 다 한국 분들입니다만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받는 소셜시큐리티 금액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1000불대 초반대? 어쩌면 1000불대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 포인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 달에 2,500불 받는 포인트. 그쵸? 여기를 여러분들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칠 때 정확하게 센터에 딱 맞았을 때 그 짜릿한 기분을 아시잖아요? 그 포인트를 스윗 스팟이라고 하죠. 저는 요 포인트를 스윗 스팟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500불. 한 달에 내가 2,500불 받는 수준까지 보고를 했다라고 그러면 제일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보다 많이 하면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가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세금 보고를 잘 해가지고 2,500불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한 번도 근로소득을 보고한 적이 없을 경우에도 내가 받게 될 금액의 절반은 자동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2명이 있을 경우에 한 사람한테다 인컴을 몰아버리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절반을 자동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명 있을 경우에 각각 10,000불씩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보다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20,000불을 보고하게 되면은 10,000불 하는 거에 비해서 1.5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내내 부부가 둘이서 다 똑같이 30,000불씩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한 명한테 몰겠다 그러면 의미가 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 와이프가 받을 돈의 절반을 받는 것보다는 내 이름으로 쌓아놓은 게 이미 많은데 계속 내 이름으로 쌓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계속 살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받을 자격이 생기느냐? 10년만 살면 됩니다. 10년만 살았으면은 계속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재혼을 해가지고 또 누군가하고 또 10년 살면은 그 사람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 명의 배우자한테 평생 동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예요. 이 부분을 너무 잘 모르시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분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 은퇴를 하셨어도 내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금액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지금 더 내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4배가 나오는 구간에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가 1,000불을 내면은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4,000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가 2,000불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6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00불 냈더니 나 돌아가실 때까지 6,000불을 받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집에 가면은 아드님이나 따님이 있는데 거기에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걔네들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1099 이슈합니다. 세금 보고 하라고. 그럼 우리 아들, 딸은 그 세금 보고 하라고 1099 이슈한 것 때문에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도 또 받아요.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세금 보고 하시는 거가 굉장히 유리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은퇴했을 때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에 대해 가지고 잠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아는 거지 이게 표준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소셜 시큐리티를 조금 받으시고요. 평균적으로 글쎄요, 저는 2,000불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1,000몇백 불 정도? 그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있어요. 집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집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0% 정도가 집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한국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원금을 다 갚아가지고 나는 나중에 융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전 뭐 미국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파이낸셜 에셋 쪽에 파이낸셜 은행이나 뭐 이런 그 뭐 기관에 있는 돈이 한 60%,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돈이 나머지 40%, 이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여기에 90%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의 10%가 분산이 돼 있는데 그나마 소셜 시큐리티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불균형인데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나한테 추억이 되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거기에 몰빵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는데 우리 집을 다 50만 불짜리 집을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융자를 다 갚았어요.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행복한 상황이죠. 그렇죠? 평생 동안 그 집의 원금을 갚아 나간 겁니다. 뭐 1년에 한 10,000불씩 갚았을 거예요. 그렇죠? 1년에 10,000불씩 갚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른 건 하나도 없이 우리 집만 있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약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얘들아 내가 돌아가시면은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 테이니 너희들이 나한테 생활비를 좀 보태줘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한국에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내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내가 100살에 죽기 때문에 우리 애입니다. 그때 가서 얘가 과연 그 집을 받을 생각 이미 다 갖춰졌을 건데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보태준다는 뭐 그런 뭐 장담도 없기 때문에 내 집에서부터 리버스 모기지를 해가지고 돈을 끄집어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실 때는 그 집이 깡통주택이에요. 그걸 애들이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이 집에다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세금 상황에 어떤 뭐 효율이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집어넣을 때는 원금을 갚는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죠. 원금 갚는 거는 내 비즈니스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자만이 공제가 되는 거죠. 원금을 갚을 때 한 번도 세금 공제를 못했습니다. 원금을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요. 원금을 갚으면 갚을수록.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리버스 모기지를 해가지고 원금을 또 끄집어 빌렸습니다. 그럼 이자를 또 내죠. 그 이자는 세금 공제가 안 돼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수입이 없으니까 평생 동안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 되나요? 세금 한 20%는 되잖아요. 그죠? 세금이 20%니까 세금하고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원금을 갚는 거를 어떻게든지 안 갚고 집에 1년에 10,000불씩 갚을 수 있었는데 그걸 갚지 않았어요. 안 갚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IRA나 401k 같은 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금 공제가 되거든요. 내가 10,000불을 IRA나 401k에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나라에서 수고했다고 나한테 2,000~3,000불 돌려주더란 겁니다. 그럼 나는 10,000불 낸 게 아니라 7,000불, 8,000불만 돈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내 돈은 10,000불이 있는 거죠. 나는 7,000불만 냈는데 내 돈이 10,000불이 은행에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00불을 냈는데 10,000불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00불 냈는데 10,000불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매년 벌어지겠죠. 복리잖아요. 복리로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할 때 돼봤더니 우리 집은 내가 원금을 갚은 적이 없었으니까 깡통주택이에요. 50만 불짜리 집인데 융자가 60만 불이에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 IRA 어카운트에는 100만 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 면에서만 따져봤을 때 내가 뱅크럽시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뱅크럽시만 하지 않으면은 집에 융자 원금을 갚는 것보다는 세금을 공제하면서 IRA, 401k 뭐 이런 데다가 쌓아놓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베스트먼트 하우징이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렌탈홈일 수도 있잖아요. 렌탈홈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나름대로 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런 재산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재산이 부동산 재산이잖아요. 우리 집 말고 커머셜 빌딩이든지 렌탈홈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은퇴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 소셜 시큐리티하고 주택 이외에 또 있는 재산들이 어떤 거냐면은 라이프 인슈런스. 뭐 아는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가지고 뭐 하나 들었습니다. 어뉴이티까지 가면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세요. 어뉴이티는 연금이죠. 나중에 뭐 전문가들한테 한번 잘 물어보세요. 요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어떤 재산 구조예요. 은퇴했을 때 재산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재산이 더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IRA 어카운트가 뭐 200만 불이 있다. 뭐 저는 700만 불까지 900만 불도 봤습니다. 900만 불 갖고 은퇴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럼 평생 써도 못 쓰세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못 쓰고 돌아가실 때까지 세금을 40%로 맥시멈 또 냅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적절한 금액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적절하게 뭐 이런 돈이 들어있는데, IRA하고 401k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위쪽으로 여기까지 가면은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누가 퀄리파이를 해줬냐? 누가 퀄리파이, 이걸 누가 승인하면은 IRS가 해준 거예요. IRS가 그걸 퀄리파이 해줬을 뿐만 아니라 플랜을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해요. 이 나라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은퇴한 사람들 때문에 세금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플랜을 본인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굉장히 뭐 세금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로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세금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IRA, 401k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프로핏 쉐어링이나 디파인드 베네핏 같은 부분들은 1년에 20만 불씩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원래 세금을 보고하기를 1년에 50만 불을 보고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각각 20만 불씩 내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에다 돈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은 50만 불에서 40만 불 공제하고 나는 10만 불만 세금 보면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차이겠죠. 그거를 매년 할 수도 있어요. 매년 그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언제 많이 생기냐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가 그 비즈니스를 팔을 때 갑작스럽게 큰 인컴이 나한테 몰려온다는 거죠. 그 몰려왔을 때 이런 플랜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큰 돈을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플랜을 해가지고 세금을 뭐 전혀 안 내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이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뷰티 서플라이에 갖고 있는 인벤토리가 뭐 한 50만 불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은퇴할 때 되니까 이 뷰티 서플라이를 팔아야 되겠는데 장부에는 보니까 50만 불이 아니라 5만 불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부에는 5만 불밖에 없는데 실제는 50만 불 있어요. 50만 불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사가 당신 장부에는 5만 불밖에 없으니까 45만 불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그동안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내 코스트 베이시스는 제로인 상태에서 50만 불, 100만 불에 팔면은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만 불에 팔면은 한 30만 불 세금 내는 건 보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의 소득이 생겼는데 그 100만 불의 소득을 누군가한테 한꺼번에 팔지 않고 오너 파이낸스를 줘가지고 한 3년만 오너 파이낸스를 줬어요. 그러면 3년 오너 파이낸스를 줬다는 얘기는 100만 불을 한꺼번에 세금 보고하는 게 아니라 30만 불씩 3번 세금 보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벌써 그것 때문에 세율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100만 불짜리보단 30만 불 세금이 훨씬 더 쌉니다. 더군다나 팔고 나서 30만 불이 원래 내 소득 세금인데 거기에서 디파인드 베네핏이나 프로핏 쉐어링을 했어요, 내가. 3년 동안. 비즈니스는 팔아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플랜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면은 내가 30만 불 세금 보고하는 게 아니라 디파인드 베네핏에 만약에 20만 불 집어넣었으니까 10만 불만 세금 보고하면 됩니다. 10만 불씩 3번 세금 보고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0%예요. 10만 불까지는. 10만 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30만 불씩 세금 보고해야 되는데 그 돈조차도 디파인드 베네핏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클라이언트 중에 그렇게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 있는 이런 어카운트를 가지고 이런 어카운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그 어카운트에다가 내가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 가 있나요? 뭐 은행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을 공제한 돈으로 다시 이런 거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세금 공제도 하고 이렇게 은퇴 자산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 세금 공제한 돈으로 다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은퇴 자산의 형태가 보통은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이 뭐 예를 들어서 투자용 부동산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약간씩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 Qualified Retirement Plan은 플랜의 이름일 뿐이고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뭐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뮤추얼 펀드일 수도 있고 그냥 은행에 그냥 놔둬도 되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도 되고 어니티를 사도 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부동산일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투자금,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갚는 거, 그 부동산에다 원금을 갖다 집어넣는 것은 세금 공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공제가 안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그 투자금 자체가 거기다 원금을 집어넣은 자체가 세금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융자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가 가능하고 그 융자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Qualified Retirement Plan에 있는 돈도 사실은 소액이지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자는 0%예요. 내 돈 내가 빌리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여윳돈 1년에 10,000불씩 여윳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10,000불씩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10,000불씩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그 여윳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냥 원금을 갚은 거예요.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원금을 갚은 거예요. 이쪽에 가면은 그 10,000불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나한테 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13,000불을 적립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은퇴할 때 되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만약에 그 인베스트먼트 부동산이다, 뭐 상업용 부동산이다. 여러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상업용 부동산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돈을 빌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3% 요즘은 굉장히 싸죠. 뭐 비싸봐야 한 6% 하겠죠. 그 정도 이자를 내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내 리타이먼트에다가 한번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짓 같아요. 융자를 얻어가지고 내 리타이먼트에다 돈을,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융자 이자는 3%, 6% 이런데 내가 세금 세이브하는 돈은 20%, 30%, 심지어는 40%? 그쵸? 아까 오전 중에 오셨던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이가 지금 사립대학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 그럼 60%, 70% 이렇게 세이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 대단한 게 아니죠. 크레딧 카드 이자 20%도 빌릴 수 있어요. 빌려가지고 산수잖아요, 산수. 그래서 몇 프로 내고 이쪽에서 몇십 프로 세이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머니테크예요. 잠깐 생각하면 쉬운데 그걸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동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보유세가 있죠. 재산을 내는 겁니다. 재산세를 내는 거죠. 근데 리타이먼트 플랜에 있는 거는 사실은 내는 게 없어요.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은행에 돈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유세 내지 않잖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치 상승은 이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투자 방법이 그냥 부동산이죠. 부동산에다 투자했으니까 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뮤추얼 펀드도 있고요. 젊은 분들한테는 저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은퇴 자산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데다가 넣는 거를 권하고 싶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뮤추얼 펀드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평균의 통계를 믿는다면, 그렇죠? 1년에 8% 정도 지난 50년 동안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내가 은퇴할 시간이 20년이 있다고 하면은, 평균의 통계를 믿어보고, 맡겨놓고 잊어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하고 어니티 있습니다. 이런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통해 가지고 라이프 인슈런스 어니티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라이프 인슈런스를 딱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1,000불씩이나 내야 되는데 그걸 내봐야 세금 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세금 공제도 하나도 안 되는데 거기다 1,000불씩 내면서 야 이걸 내가 지탱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금 공제가 된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내가 어차피 세금 공제를 하려고 돈을 집어넣을 생각이었었는데 그걸로 라이프 인슈런스 샀더니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까지도 달성하는 효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상적으로 70세까지 잘 살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은퇴하고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 70세까지 가기 전에 무슨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보장해 주는 것이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한다면은 어니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된 어떤 금액을 매달 나한테 꼬박꼬박 개런티 되는 금액을 나한테 주는 거가 어니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개념이 다를 수가 있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가지고 그런 데다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다 싫으면은 그냥 은행에다가 쌓아놓고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예,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 내가 커머셜 프로퍼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리테일 커머셜 프로퍼티를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게 2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렌탈 수입이 들어옵니다. 렌탈 수입이 들어와요. 렌탈 수입이 들어오는데 렌탈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냥 아마 세금을 내시겠죠. 근데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나 한국 분들이 어떤 이 부동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 상황이다 보니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도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거 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100만 불짜리를 사면은 약 40년 동안 100만 불의 돈의 가치를 약 40년 동안 1년에 2만 5천 불씩 비용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작죠? 나는 100만 불을 내고 샀는데 1년에 2만 5천 불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이니까. 근데 그거를 땡겨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땡겨서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하는데 부동산을 내가 100만 불짜리 샀는데 그 중에서 땡겨서 한 20만 불, 30만 불 한꺼번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을까요? 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좋아요. 미리 비용 처리를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내가 비용 처리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토해내겠죠. 비용 처리를 미리 했으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깎아 먹으면서 비용 처리를 막 했으니까 내가 샀었던 취득 원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졌으니까 팔 때 되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1031 exchange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그 부동산을 팔 때가 되면은 팔자마자 한 6개월 안에 다른 부동산을 또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텐셜이 두 번째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게 뒤로 연기가 된다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봐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낼 거 그냥 지금 낼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동산을 팔을 때 또 합니다. 1031을. 그거를 또 팔을 때가 되면 이번에 1031을 하면서 부동산을 2개를 삽니다.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살 수 있는 부동산의
집어넣을 수 있는 원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을 팔아가지고 30만 불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100만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0만 불을 가지고 부동산을 융자점을 하면은 2개를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클라이언트에 있는데, 처음에 버거킹 건물을 하나 사셨는데 나중에 지금은 그런 비슷한 건물 11개를 갖고 계세요. 20년 동안 텐더리엄만 계속 하신 거예요. 세금 한 번도 안 내고. 지금 거기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린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다 낼 거 아니야. 결국은 언젠가는 낼 거 아니야.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나 돌아갔을 때잖아요. 돌아갔었을 때. 그때 낼까요? 안 낼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그만 글씨로 옆에 나왔었는데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텝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스텝업. 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가치가 스텝업 돼가지고 내가 돌아가셨을 때의 시장 가치로 되는 겁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세금을 공제를 해가지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취득원가는 100만 불밖에 안 남아 있는데 내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만약에 1000만 불이라면 애들한테 줄 때는 우리 애들의 취득원가는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평생 동안 양도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내고 열심히 감가상각 해가지고 세금을 안 냈는데 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그걸 받겠죠. 상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속 받자마자 팔았어요. 양도세 안 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평생 밀었던 양도세가 우리 애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애도 안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구멍이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맨 처음에 살 때 취득세 내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 내고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면은 소득세 내고 팔을 때 양도세 내고 애들한테 증여상속할 때 증여상속세 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애들이 또 팔면은 양도세 또 내고 이거는 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2중, 3중으로 계속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중, 3중이거든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2중 과세가 나는 거를 막는 어떤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상속할 때 상속세가 1000만 불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양도세의 경우도 제가 아까 10만 불까지 양도세 세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세도 네가 평소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꾸준히 냈으니까 그걸 팔을 때 양도소득은 10만 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부자들 유리하게 만들려고 해준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리즈너블리 다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빼주는 게 맞다라고 세법학자들이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텐더리언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계속 안 내면서 세금을 아니면 안 내든지 뭐 덜 내면서 내가 부동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감가상각을 많이 해서 한 30만 불 비용처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이 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을 또 샀어. 그래서 거기서 또 막 한꺼번에 비용처를 했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부동산 비즈니스에다가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셋업을 하는 겁니다. 또 할 수 있어요. 또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401k 플랜을 만들고 프로핏 쉐어링 플랜을 만들고 디파인드 베니핏 플랜을 만듭니다. 내 개인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내 개인 플랜을 만들어서 그 플랜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집어넣은 것이 비용 공제가 돼요. 내 은퇴 계좌에 돈을 갖다 집어넣는데 비용이 공제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세금을 정말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최소한으로 줄이면은 그 부동산에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결국 나 은퇴하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은퇴 계좌에다가 미리 집어넣고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가 이스테이트 플래닝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정말 강조하셨지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가 재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예,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테이트 플래닝이에요. 내가 돌아갔을 때 이 부동산을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상속을 해야 되겠구나. 응? 상속을 해야 할 목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살아생전에는 세금을 최대한 안 내야 되겠구나. 합법적으로. 플랜을 해가지고 세금을 최대한, 이거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상속을 할 거잖아요. 상속을 해야 됩니다. 상속을 안 하고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를 냅니다. 내가 돌아가시면서 애한테 줘버리면은, 그거는 내가 돌아가시는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이 우리 애한테 넘어가게 돼 있는데, 내가 죽기 바로 전날 우리 애한테 증여를 해버리면은, 내가 옛날에 샀었던 취득 원가가 우리 애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가 아주 미우면 그럴 수 있겠죠? 애한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포텐셜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반드시 상속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돌아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베이트 코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한히 많은 시간을 소모해가면서, 거기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한테 주는 인건비가 시간당 2,000불이 넘는데요. 정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3, 4% 정도 뺏긴답니다. 그 정도로,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그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아까 9개월 안에 세금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9개월 안에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는데 세금은 내야 되니까, 9개월이 지났는데도 세금을 내가 못 내고 있으면 페널티가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 페널티까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팔아야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급하게 팔으니까 헐값에 팔아야 돼요. 이런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었죠. 아일릿 같은 거. 그렇게 해서 irrevocable 트러스트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구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게 상업용 부동산일 수도 있고, 개인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1k를 많이 갖고 있고, 정말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리빙 트러스트가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분들은 irrevocable 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증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세법을 대폭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산을 먼저 리스트를 해야 돼요. 리스트를 다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은 뭐가 있고 은행에 돈 얼마 있고 우리 집의 가치는 얼마고 우리네 애들이 몇 명이고 이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한테는 주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까지 다 리스트를 하셔가지고 그 리스트한 거를 여러분들의 회계사하고도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저기 있는 김은규 변호사님, 그 조지아 전체에 몇 안 되는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변호사님이죠. 정말 몇 안 돼요. 한 2명 있나? 3명? 안 될 것 같아요. 저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